의자 고치는 여인. 베르트랑 후작 집에서 있었던 수렵길시의 만찬의 코스가 끝날 무렵이었다. 11명의 수렵인과 8명의 부인과 이 지방의 의사가 과일과 꽃으로 덮인 눈이 휘황할 정도의 큰 식탁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사랑이 화제에 올랐다. 큰 논쟁이 되었다. 언제나의 어느 시대가 되더라도 그만둘 수 없는 논쟁. 사람이란 한 번밖에 진실한 연애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냐는 논쟁이다. 진지한 사랑은 절대 단 한 번밖에 한 기억이 없다는 사람의 예가 몇이나 들어졌다. 그러자 또 평생에 몇 번이고 특히 맹렬하게 사랑을 한 사람의 또 다른 예가 몇이나 들어졌다.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정열이라는 것은 병과 마찬가지라 같은 사람을 몇 번이라도 침범할 수가 있다. 더구나 무슨 장애가 그 앞에 가로막는다면 그 사람을 죽게 할 정도로 세차게 침범할 수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 견해는 이 일을 말할 여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들은 그 의견이란 관찰보다도 오히려 시에 입각하고 있지만 사랑은, 진실한 사랑은, 위대한 사랑은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인간의 신상에 떨어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 사랑은 벼락 같은 것이다. 이 사랑에 스친 마음은 그 뒤로부터 완전히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어 불난 자리처럼 되어버리므로 아무리 굳센 감정도 아니 꿈마저도 새로이 그곳에 싹틀 수 없다는 것이었다. 후작은 연애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으므로 이 신앙을 심하게 공박했다.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사람은 몇 번이라도 전력을 기울여 영혼의 모두를 쏟아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의 정렬이 불가능하다는 증거로서 사랑 때문에 스스로를 죽인 사람을 여러분들은 예로 들었지만 말이죠.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일 자살을 한다는 그런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글쎄 그것을 저질렀기 때문에 2번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모든 기회를 뺏긴 셈입니다만 그렇지 않았다면 사랑의 상처도 아물었을 겁니다. 그러고 틀림없이 또 한 번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몇 번이고 되풀이했을 겁니다. 정상적인 죽음을 할 때까지는 말이죠. 사랑병 환자는 주정뱅이나 마찬가지죠. 술 맛을 아는 놈은 또 마시고 사랑 맛을 아는 놈은 또 사랑을 합니다. 이것은 기질 문제죠. 심판자로서 의사가 끌려 나왔다. 시골로 은퇴한 파리의 늙은 의사다. 선생의 의견을 말해주십사 하고 간청을 받았다. 그런데 확실한 자기 의견이라는 것은 갖고 있지 않았다. 후자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기질 문제입니다. 나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55년 동안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계속하다가 죽음에 의해 비로소 끝을 맺은 정열에 가까이 스친 경험이 있습니다. 후작 부인은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어머, 어쩌면 그렇게도 아름다운 이야기일까요? 그처럼 사랑을 받다니 기막힌 꿈이에요. 그처럼 열렬한 바위라도 뚫을 듯한 애정이 55년 동안이나 쌓여서 살다니 어쩌면 그렇게도 행복할까요? 그 남자분, 그렇게 숭배를 받을 수 있었던 남자분 얼마나 행복했으며 인생을 축복했을까요? 의사는 미소 지었다. 바로 그렇습니다. 후작 부인께서 하신 추측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남자였다는 점에서는 그것은 부인께서도 잘 아시는 이 거리의 약제사 쉽게 씨랍니다. 여자는 누구냐 하면 역시 아실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죠. 해마다 이댁에도 왔던 의자를 고치는 그 노파랍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끔 이야기해드리죠. 부인들의 열렬한 공감은 사라져버렸다. 흥이 깨진 그녀의 얼굴은 뚜렷이 저런 고약해라 라는 기분을 말하고 있었다. 마치 사랑이란 세련된 뛰어난 사람들만을 침범해야 하는 것처럼 상류사회의 사람이
관심을 가질 값어치가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 뿐인 것이니까. 의사는 말을 이었다. 나는 3달 전에 그 할머니의 임종자리에 불려갔습니다. 그 전날 할머니로서는 집으로 사용하던 마차를 타고 왔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보신 적이 있는 그 비쩍 마른 말이 끄는 마차 말입니다. 할머니의 버시기도 하고 호위이기도 한 2마리의 검고 커다란 개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사제는 이미 먼저 와 있더군요. 노파는 우리 2사람을 그 유언 집행인으로 지정했죠. 그리고 자기의 마지막 의사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생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특이하고 이처럼 마음 아픈 이야기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노파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의자를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땅 위에 지어진 집에 노파는 평생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 철없는 어릴 적부터 누더기를 걸치고 이를 끓이며 냄새가 물씬 나는 더러운 꼴을 하고 사방을 유랑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마을 어귀에서 도랑가 같은 데서 마차를 세우는 것이죠. 말을 마차에서 풀어놓으면 말은 풀을 뜯고 개는 앞발 위에 콧등을 얹어놓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계집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길가의 느릅나무 밑에서 마을의 헌 의자를 수선하는 동안 풀 위를 뒹구는 것입니다. 이 이동거처 속에서 3사람은 좀처럼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의자 고칩쇼 하고 귀에 익은 소리를 외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일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2-3마디를 하고 나면 곧 마주 앉거나 나란히 앉은 자세로 새끼를 꼬기 시작하는 것이었죠. 아이가 너무 멀리 가거나 마을 개구장이들과 사귀려는 기척만 보이면 아버지는 노기를 띠고 불러들이는 것이었죠. 어서 이리 오지 못해? 망할 놈의 계집애가. 이것이 그녀가 듣는 유일한 애정어린 말이었던 것입니다. 좀 자랐을 때 부모들은 그녀에게 망가진 의자의 뼈대를 모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저기서 개구쟁이 아이들과 사귀게 되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새로 사귄 동무애들의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난폭하게 불러들이는 것이었어요. 이 녀석 어서 이리 오지 못해? 거지애하고 사귀면 못 써. 종종 사내 아이들이 돌을 던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문 좋은 부인들한테서 몇 푼인가의 동전을 얻었으므로 소중히 간직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 그때는 11살이 되었습니다. 이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묘지 뒤에서 친구한테 동전 2잎을 빼앗겼다면서 울고 있는 쉽게 소년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 부잣집 소년의 눈물이 운명에게서 행복의 길을 끊긴 소녀로서의 연약한 머릿속에서 언제나 쾌활하게 만족해 있을 줄만 알았던 한 소년이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이 소녀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소년이 슬퍼하는 원인을 알았을 때 그녀는 자기가 모은 돈의 전부를, 칠수라는 돈을 소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소년은 물론 눈물을 씻으면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너무나 기뻐 흥분하여 갑자기 대담해져서 소년을 껴안고 키스를 했던 것입니다. 소년은 얻은 돈을 열심히 보고 있는 참이어서 그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떠다 밀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는 것을 보자 소년은 또 한 번 그럴 생각이 났습니다. 2팔로 꼭 껴안고 마음껏 키스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정신없이 달아나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소녀의 가련한 머릿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유랑하는 아이의 전 재산을 이 코올리게 때문에 희생시킨 그 때문에 이 소년에게 끊기 어려운 애착을 느꼈던 것일까요? 아니면 난생 처음으로 애정어린 키스를 했기 때문일까요? 신비스러운 세계는 어른에게나 아이에게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 달 동안 그녀는 이 묘지 한 모퉁이와 이 소년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소년을 만나고 싶은 나머지 부모들의 돈을 훔쳤습니다. 여기서 한 푼, 저기서 한 푼. 의자 고친 데서 또는 찬거리 사온 데서
돈을 떼기도 하고 속였던 것입니다. 다시 지방에 돌아왔을 때 소녀의 호주머니에는 2프랑이라는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려온 약방집 소년의 모습은 그의 아버지 가게의 유리창 너머로 빨간 빛깔 나는 주둥이 넓은 병과 번데기의 표본 사이에서 말쑥한 차림을 한 모습으로 퍼뜩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운 심정은 점점 더해갈 뿐이었습니다. 눈이 부시는 빛깔 든 물에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병의 후광에 황홀하고 흥분되어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울 수 없는 추억을 가슴속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학교 뒤에서 소년이 동무들과 함께 구슬치기를 하고 노는 것을 보았을 때 소년은 상대에게 달려들어 두 팔로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세차게 키스를 했기 때문에 소년은 겁을 먹고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달래려고 그녀는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을 소년에게 쥐어주었습니다. 3프랑 20수. 정말 큰 돈이었죠. 소녀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아는 대로 그 애무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 후 4년 동안 소녀는 소년의 손에 자기가 모은 돈을 전부 주었습니다. 소녀는 의식적으로 키스에 동의를 하는 대가로서 그것을 호주머니에 넣었던 것이죠. 한 번은 30수, 한 번은 2프랑, 그 다음은 12수였습니다. 그녀는 돈이 적은 것이 괴롭고 부끄러워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는 벌이가 나빠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5프랑이었습니다. 둥글고 큰 은전이었죠. 소녀는 만족한 듯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소년밖에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년도 은근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보면 달려와서 맞는 것이었죠. 그것은 소녀의 가슴을 기쁨으로 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녀는 교묘하게 물어서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온갖 수단을 다 써서 고생한 끝에 부모들의 장사길을 바꾸게 하여 마침 방학 때 이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에 성공은 했지만 1년 동안 꾀를 쓴 끝이라 2년 동안이나 소년을 보지 못하고 지낸 셈이죠. 그리하여 가까스로 만났을 때는 거의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소년은 딴 사람처럼 변하여 키가 크고 훌륭하게 되어 금단추를 단 학생복을 입고 당당해져 있었습니다. 이쪽은 본 척도 않고 거만하게 소녀 곁을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슬퍼서 이틀 동안이나 울며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끝없이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해마다 이 지방으로 왔습니다. 소년 앞을 지나가지만 차마 이쪽에서는 인사를 할 용기가 없었고 상대도 또 그녀 쪽으로는 시선도 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미칠 정도로 소년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그이가 이 세상에서 제가 본 단 한 사람의 남자입니다. 저는 그이 말고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조차 몰랐답니다.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들이 죽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들이 하던 일을 계속했는데 개를 한 마리 대신 2마리 키우기로 했습니다. 2마리 다 무시무시해서 누구나 손도 댈 수 없는 사나운 개였죠. 어느 날 마음은 한시도 떠난 적이 없는 이 마을에 다시 돌아왔을 때 한 젊은 여자가 쉽게 씨 집 가게 앞에서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남자 팔에 매달려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남자는 결혼을 했던 것이죠. 그날 밤 그녀는 면사무소 앞에 있는 연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밤늦게 지나가던 술꾼이 그녀를 구하여 약방집으로 메고 왔습니다. 아들인 슈께가 치료를 하기 위해 잠옷 차림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조금도 아는 척하지 않고 옷을 벗기고는 마른 수건으로 문질러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무뚝뚝한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하면 곤란하지 않소. 아무리 뭐하지만 너무 어리석군. 이것만으로도 그녀를 회복시키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남자가 말을 걸어주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오래도록 행복했습니다. 여자는 돈을 치르겠다고 굳이 주장했지만 슈케는 치료한 보수로서 한 푼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녀의 생애는 흘러간 것입니다. 그녀는 슈케를 생각하면서 의자를 수선했습니다. 해마다 그의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게에서 자질구레한 의약품을 사는 것이 그녀의 버릇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가까이서 그의 얼굴을 보고 그에게 말을 걸면서 여전히 그에게 돈을 주었던 셈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노파가 죽은 것은 올 봄이었습니다. 이 슬픈 신세 이야기를 전부 나에게 한 뒤에 노파는 그토록 끈질기게 사랑한 남자에게 평생 동안 모은 돈을 전부 주어달라고 나에게 부탁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노파는 그만을 생각하면서 일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목표로 삼고 일했을 뿐이었다고 노파도 말하더군요. 절약을 해서 돈을 모아 하다못해 자기가 죽었을 때 그가 자기를 생각해 준다는 확신을 갖고 싶은 나머지 끼니를 굶을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2327프랑이라는 돈을 주었습니다. 나는 장례 비용으로서 27프랑을 사제에게 주고 나머지를 드디어 그녀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집으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나는 슈케 씨 집으로 갔습니다. 부부는 마주 앉아 막 식사를 끝낸 참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뚱뚱하게 살이 찌고 불그레한 얼굴에 약품 냄새를 풍기면서 거만스레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를 권하며 앵두주를 한 잔 내왔기에 그것을 대접받았죠. 나는 감동에 목이 메어가면서 준비해간 문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이 울음을 터뜨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거지 노파한테서, 의자 고치는 여자한테서, 어느 말 뼈다귀인지도 모르는 떠돌이한테서 자기가 쭉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자 슈케는 격노한 나머지 펄쩍 뛰었습니다. 마치 상대가 자기의 명성을 성실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존경을, 소중한 명성을 자기로서는 목숨보다도 소중한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훔치기라도 한 것처럼 노발대발했습니다. 부인도 남편 못지않게 화를 내며 이렇게 되풀이했습니다. 아니 그 거지가 이 이상의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남편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터키 모자가 한쪽 귀 위에 미끄러져 내린 채의 모습으로 식탁 너머를 큰 걸음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떠듬떠듬하면서 줄곧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당치도 않은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남자로선 실로 무서운 일입니다. 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그 여자가 살아있을 때 이런 것을 알았더라면 헌병에게 넘겨 감옥에 쳐넣었을 텐데 평생 꺼내주지 않죠. 꺼내주지 않고 말고요. 나는 나의 경건한 심정에서 행한 행동의 뜻밖의 결과에 어이가 없어 멍청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좌우간 사명은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노파는 자기가 해놓은 저금을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나에게 부탁했습니다. 저금 액수는 2300프랑입니다. 방금 알려드린 사실이 대단히 불쾌하신 것 같으니 그 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선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군요. 부부는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못 박힌 자세로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온갖 지방에 온갖 표식이 붙은 금화와 은화가 섞인 피나는 돈이었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슈케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좌우간 그것이 노파의 그 여자의 마지막 뜻이라 하니 거절하기가 어려울 것 같군요. 남편은 약간
열없어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어쨌든 그것으로 애들에게 뭔가 사줄 수 있으니 나는 냉정한 말투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하고는 주십시오. 그 여자가 당신한테 그렇게 부탁한 것이니까요. 무슨 유익한 일에 사용할 방법을 생각해보죠. 나는 돈을 주고 인사를 한 다음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튿날 슈께가 나를 찾아와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기 마차를 두었을 텐데 그 여자가 그 마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있으니 원하신다면 가져가십시오. 그건 마침 잘 됐습니다. 채소밭 원두막으로 써야겠군요. 슈께는 저편으로 가려 했습니다. 나는 그를 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늙은 말과 개 2마리가 있는데요. 그것도 가져가시겠습니까? 슈께는 깜짝 놀라며 멈춰섰습니다. 천만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마음대로 처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손을 내밀었으므로 나도 그 손을 잡았죠. 아무튼 이렇게 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한 고장에서 의사와 약제사가 적이 된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니까요. 나는 개를 기르기로 하고 집에 넓은 뒷뜰이 있는 사제는 말을 맡았습니다. 마차는 슈께의 집이 되었고 슈께는 그 돈으로 철도의 줄을 5장 샀습니다. 이것이 내 평생에 부닥친 가장 유일하고 심각한 사랑입니다. 의사는 말을 마치고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눈에 눈물이 글썽이 있던 후작 부인이 한숨과 함께 이렇게 말했다. 그것으로 분명해졌어요. 정말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여자뿐이군요.